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르면은 내일경 세상을 뒤흔들 매우 큰 소식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공휴일을 신설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갈등을 빚어오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경, 이르면 내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역사적인 발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예상되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페르시아만 명칭을 아라비아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세기부터 아라비아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만으로 불리고 있던 이름이었는데 이란의 옛 나라 이름이기도 하죠. 페르시아 걸프를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유리한 아라비아 걸프로 바꾼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꾼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가 되겠는데요. 60년대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이 주장해온 명칭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 이란은 말이 되느냐,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느니라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있는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5월 8일과 11월 11일을 각각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로 지정하는 두 가지 새 국가 기념일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날들은 공휴일이 아니고 근무일로 유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언제쯤 발표할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거는 미국 내 문제니까 그렇고요. 오랫동안 통용이 되었던 국제적인 지명을 또 이번에 왜 바꾼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으로 통용됐던 국제 지명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동 지역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꾼다고 하는데 5월 13일부터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와 같은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 외교 협력 강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들 국가로부터 모두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유치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된 외교적 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자원 외교를 통해서 적대국인 이란을 물먹이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마늘 페르시아 마늘을 아라비아 마늘로 바꾸겠다라고 만일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중대 발표,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 했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의 발표라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체면, 국가 체면도 많이 깎일 것 같은데 어쨌든 중대 발표가 뭔지 내일 이후에 공식화되면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관세 때문에 자꾸 시선이 쏠리니까 시선을 좀 하도 뭘 분산하려고. 발표해 놓고 뒤집고 그러니까 내일 기가 막힌 걸 발표한다. 뭐를 발표하길래 그렇게 대단한 거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정말 페르시아 마늘을 아라비아 어디요? 아라비아 만으로 바꾼다. 그 발표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투표 잘못한 거죠. 멕시코만은 미국하고 멕시코가 그건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곳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은 뭐가 그렇게 중대한 발표입니까? 그러니까요. 조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네요. 네, 영국 BBC 라디오 4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나마, 그린랜드, 캐나다 인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 과거부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기회를 추구하는 나라지 남의 땅 몰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유럽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꼬집었는데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30년대 나치의 동유럽 영토 합병을 막지 못했던 현대판 유화 정책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현대판 유화 정책이라는 것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려는 30년대 아돌프 히틀러를 달래기 위해서 영국의 네빌 챔버린 총리가 시도했던 정책인데 결국 이 같은 유화 정책이 2차 세계대전 발발을 막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비평가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자신이 좀 더 일찍 사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이든 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또 우려하는 멘트를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과 유럽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유럽 지도자들이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의지할 수 있을지 또는 미국이 유럽에 계속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주 맹비난한 것을 두고도 미국이 취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낮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한 데 대해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승리했다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결국 이 같은 판단은 역사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까지 된 것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뭐 그렇게까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많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강경파 트럼프 대통령을 새 지도자로 뽑은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잘못하면은 또 이게 정말 핵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이후에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제는 미사일 공격까지 주고받으면서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하게 됐습니다. 핵 보유국끼리 맞부닥치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은 제3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제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점령한 카슈미르 9곳을 공격하는 이른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를 시켰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 26명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포격으로 지금 수십 명의 사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그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계속 갈등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그 이유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대전 당시였던 78년 전까지는 한 나라였죠. 그러다가 분리 독립했는데 두 나라가 갈라선 이후에도 사이가 나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손에 꼽히는 것이 두 나라가 종교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인도는 힌두교가 중심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이슬람 한 가지만 믿는 그 공화국이고 분리독립 당시에도 종교 갈등 때문에 수백만 명이 강제로 이주를 했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독립 영웅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도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걱정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인도의 초대 총리는 파키스탄에 양보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놨다가 과격파 힌두 청년에 암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간디의 희망과는 달리 지금 인도가 동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 서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결국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두 나라 모두 핵 무장을 공식화한 나라입니다. 양국 간 테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치 체제 갈등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데 인도는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지만 파키스탄은 이슬람 중심 국가로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외교적으로 서로 자주 싸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갈등 요인은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라이벌로 지금 경제, 지정학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인도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같이 오랫동안 종교, 영토, 정치, 안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관계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국제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여기도 이 종교 전쟁인데 최근에 인도가 이 물 분쟁을 촉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이번에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인도가 최근에 양국 간에 65년 전에 체결한 조약을 파기를 하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키스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면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인더스강의 강물은 농업 용수를 포함해서 파키스탄 전체 수자원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 수력 발전 댐으로 전기까지 얻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인더스강의 물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지류를 인도에서 차단한다는 것은 파키스탄 안보와 직결되는 생존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6년 전에도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발단이 되면서 그 당시에도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았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고 더 살벌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두 나라 모두 핵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 비단 이 서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되는 가장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17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4년에 이웃나라인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자극을 받았던 인도가 74년과 98년도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도의 움직임에 긴장한 파키스탄도 70년대 중반 이후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서 98년도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두 나라 모두 비공인이지만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벗어나서 파키스탄 땅인 펀잡 지역까지 공격한 것은 두 나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강경책이 더 완고해졌는데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단체를 비밀리에 지원을 할 경우에 평화 협상을 이뤄갈 수 없다 이러면서 실질적 화해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르스도 역시 이 지구상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군사적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 과연 사무총장 바람대로 두 나라가 평화 협상을 이룰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카멜라 해리스도 인도 피가 섞였고 또 벤스 부통령 아니죠. 지금 부통령도 뭐 와이프가 인도 사람이고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인구 분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네, 미국의 두 나라 인구 분포를 잠시 살펴보면 인도의 미국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고 출신으로 예일 대학교를 나온 제이디 밴스 부통령의 부인인 세컨드 레이디 우샤 발라 칠루쿠리 여사를 포함해서 인도계가 450만 명입니다. 한인들의 2.5배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인도계 특징은 아시아계 중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가주 실리콘밸리의 IT, 의료, 학계,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뉴욕, 뉴저지, 텍사스, 일리노이주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계 미국 사람은 60만 명으로 인도의 7.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무슬림 종교를 믿습니다. 의료, 중소상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역시 파키스탄계 미국인들도 뉴욕, 시카고, LA, 휴스턴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면서 양대 서남아시아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 전쟁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뭐 유럽이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우연히 터지면서 이게 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걱정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사실 저 선진국에서 먼저 발발하진 않고요. 이런 제3세계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결국 네. 세계대전으로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걱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재 주지사 업무보다 나중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문제 해결과 미래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 야망 중에 어느 쪽에 현재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도 미래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와 LA타임스가 지난달 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등록 유권자의 전체 54%가 캘리포니아주 문제 해결보단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러니까 향후 대선 출마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뉴섬 주지사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현안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2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2대1 이상 비율로 유권자들이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주정부 문제 해결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케빈 뉴섬 주지사가요, 대통령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동안 이제 밝혀왔고 또 최근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뉴섬 주지사는 사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대통령 출마를 부인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전국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점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뉴섬 주지사는 이처럼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나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이유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설득력 있는 비전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건 뉴섬 주지사가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닫아둔 건 아니지만 또 명확한 명분과 비전 없이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게빈 뉴섬 주지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습니다. 응답자 46%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 같은 비율인 또 다른 46%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절반으로 나뉘는 평가는 사실 작년 10월 이후에 UC 버클리 대학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 반복되어 온 추세입니다. 다만 뉴섬 주지사의 이번 지지율은요, 2017년 같은 시점에 조사됐던 그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5%포인트나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극도로 분열돼 있다고 봤고요. 또 이는 현 정치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정파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요, 또 뉴섬 주지사의 어떤 그 주요 정책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반응이 있는지 알아봤나요? 뉴섬 주지사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한테까지도 메디케어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죠. 예. 몇 년에 걸쳐서 다양한 연령대의 불체자들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주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이 메디케어를 확대한 정책은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왔어요?
18살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요. 성인 연령대, 특히 이 중에서도 18살에서 49살 사이한테 메디케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갈수록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50살 이상 성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53%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8살에서 49살 사이 성인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49%, 반대 43%로 찬반이 꽤 팽팽했습니다. 네, 이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주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에 드는 비용은요, 당초 예상보다도 수십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 회계연도까지는 이 서비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다가오는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시엔 이 서비스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달 중순에 수정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해당 정책에 대한 예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일부 연령층을 제외하는 그런 방안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디컬 예산 삭감 방안으로는 자격 요건 축소, 또 서비스 요율 인하, 등록 상한선 설정, 공동 부담금 추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책 변화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도 알아보았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어떤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캘리포니아주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특히 관세 부과 정책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의 기업들 또 농업에 피해를 주는 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답한 응답이 전체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메디컬 축소,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불법 체류 이민자 문제, K-12 공립학교와 공립고등교육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예상하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런 부정적 전망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과 캘리포니아주의 가치, 이익이 상충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서 이 캘리포니아주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는 매우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48%는 이에 관해 뉴섬 주지사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또 다른 45%, 거의 비슷한 그 정도 수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뉴섬 주지사가 당파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에 연방 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요. 유권자들은 뉴섬 주지사의 리더십이 캘리포니아주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팽팽하게 나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서 소송을 주도하는 한편 네. 또 남가주 그 대형 산불 이후에 연방 정부의 재난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일관되지 않은 대응 기조를 보였고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유권자들에게 혼합된 인상을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펼치기보단 전략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거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산불 여기서 났을 때 이제 LA 도착했을 때 공항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둘이서 악수하면서 한 5분 6분 정도 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 그 폭스 TV에서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틀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협조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식의 뉴스들을 계속하고 있고 네. CNN에서는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면서 저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 있지만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느라고 저렇게 역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것도 말이죠. 똑같은 장면을 놓고 평가하는 것도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이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 남가주에서 카운티 셰리프국을 사칭한 사기가 급증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이에요?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어제 스캠 얼럿, 이 공식 사기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신들을 셰리프국 소속의 셰리프다라고 사칭하는 사기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한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서 벌금이나 보석금을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당황한 피해자들, 개인 금융정보를 넘기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셰리프국은 우리는 절대로 전화로 그렇게 체포를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전화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거 한국의 보이스피싱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혹시? 아이고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전화를 끊고 네.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당국은 이런 수법은 분명한 사기라면서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고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꼽았습니다. 공식적인 사법기관은 전화로 체포나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도 사실 LA 총영사관이나 한국 경찰 또 이민국 사층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기 벌이려는 사건들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 특히 법 집행기관을 사칭하는 이유는 신뢰 또 두려움이라는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그렇겠죠. 경찰, 체포영장, 뭐 법적 절차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범들은 이걸 노려서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해드렸듯이 발신 전화 번호까지 실제 기관 번호처럼 조작돼서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마존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완전히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네. 그때 뭐 아마존 멤버십이 너 피를 안 내서 캔슬될 것 같다 어떡할래 뭐 이렇게 왔는데 나는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이 그걸 하지 나는 하지를 않는데 네.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아하. 그리고 그냥 딜리트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거 잘못 온 거라고 저 피싱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페이팔에서 더러 자주 와요. 네. 물건 샀다고 뭐 이렇게 산 적도 없는데 페이팔에는 제 크레딧 카드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다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그다음에 저 아들, 딸, 저 자녀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오는 연락 아니면 무조건 받지 말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젠 전화도 받지 말고 메시지도 읽지 말고 카톡도 읽지 말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혼자서만 엔조이하고 살아야죠. 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백악관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그널 게이트 여파로 마이클 월츠 안보보좌관이 경질이 됐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안보보좌관을 겸직하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워싱턴에서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하고 100일 지났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 큰 소리 쳤죠. 그냥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뻥이 너무 세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데 100일이 지났는데 그 별로 성과가 내지를 못했어요. 성과를. 그런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좀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꼭 아주 그 전문가가 가야 될 곳에 전문가가 아닌 충성심만 갖고 임명한 사람들이 사건을 내기 시작했죠. 백악관에서. 그렇게 하면서 좀 흘리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백악관을 볼 때에는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과 같은 수준의 국가안보실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경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는 국가안보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끔 역할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 안에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세계 외교나 안보보다 미국 내의 이민자들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더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민 문제는 이제 국토안보부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쪽에 담당하는 비서관급이 국토안보보좌관이라고 있는데 이 국토안보보좌관이 제일 센 사람이 돼가지고 뭐 그 국경 안보다 불법 이민자들 뭐 단속이다 추방이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이제 그냥 막 표현하면 호들갑을 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건이 나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을 시키고 아웃을 시키고서 국토안보보좌관 안으로 있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보고 이거 별로 큰일 없으니까 그냥 겸직을 해라. 그래가지고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을 하게 됐잖아요. 마르코 루비오가. 그런데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하나 하면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임명할 거다라고 하면서 올해 거의 40도 안 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스티븐 밀러라는 일부 사람들은 악랄한 인종주의자 막 이런 표현까지 쓰는 스티븐 밀러라는 그 보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비서실장입니다. 그 사람을 지난 주말에 그 기자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밀러가 이 핵심이고 이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이제 곧 이 사람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이거는 강경하게 해나가겠다라는 이런 대통령 발언이 나온 다음에 그 백악관 안이 좀 술렁이고 변화가 좀 있고 자리 이동이 있고 이런 감지가 보여진다고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 주말 주초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 새 총리랑 회담하면서 뭔가 되게 놀랄 만한 얘기를 내가 낼 거다 이런 그 미리 얘기를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관세 얘기는 아니다. 관세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뉴스의 초점이 과연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궁금증이 이제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 얘기하셨는데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민 추방이나 이런 강력한 이민과 관련한 집행이 계속 될까요? 이번 주 들어와서 의회가 오픈해서 그 연방의회의 가장 큰 얘기가 원래 내가 올해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이제 추방된 게 거의 한 6만 명 조금 넘게 추방을 시킨 이것도 뭐 맞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만일에 1년에 100만 명을 추방을 시키려면 일주일에 한 3만 명씩을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큰 소리 쳤으니까 서류 미비자들을 와가지고서 단속해서 추방을 꼭 시키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이 이민국 직원을 수천 명을 더 고용을 하고 전국에 서류미 비자들을 발견했으면 이걸 또 구금할 수 있는 수용 시설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제할 만한 시스템도 갖추고 그러려면은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한 800~900억 불이 필요하니까 국토안보국에서 이 톰 허먼이라는 그 국경자료는 의회에다가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성과를 내려면 800억 이상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 큰 소리 못 쳤습니까? 국가 재정을 줄이고 정부를 축소시키고 이 예산을 감축시켜야 된다니까 각 요소에 있는 의원들은 예산 늘리는 걸 반대를 하니까 겨우 이 논란이 지금 심해져 가지고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의회가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얘기는 나오지만은 추방 이 소동은 날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단속해서 추방시키는 거는 가능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아니 100만 명 추방하겠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지만 지금까지 한 6만 명이 추방이 됐다고 하잖아요. 6만 명이 그렇습니다. 추방이 됐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추방된다면 아주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국경 보안, 그래서 이 난민으로 막 들어오는 걸 안 받기 시작하니까 그 국경 부분에서 추방되던 숫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트럼프 들어와서 추방하는 인원은 별로 많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건 큰 소리 친 거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겠죠. 네. 우리 한인 사회도 좀 뭔가 좀 대처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여하튼 트럼프 이기 들어와서 분명한 거는 이 인종 문제나 이민 문제나 이 가장 핵심적인 흐름은 인종차별, 다양성을 억제하고 이런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이민자고 소수계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해라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좀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인 이민 사회는 소수계 중에 다름없는 하나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에 관련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다른 소수계랑 같이 힘을 합치는 일 여기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비교적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지금 사실 보면은 이 소수계들이 이거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은 꽤 많고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 사회에는 이런 게 별로 그런 기미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리더십들,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이런 면을 좀 면밀하게 보고서 방향을 옳게 틀어서 쉽지 않더라도 적극 나서야 된다. 네. 소수계들과 잘 연대해서 이민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에 우리도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